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콩팥 환자들을 보고 있는 강희경입니다. 오늘은 소아의 AHUS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AHUS라고 약해서 보통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병인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어렵게 AHUS라고 영어 약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글로 풀면 비정형, 티피컬하지 않다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자, 여기서 비정형이라는 것은 정형적이지 않다,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이고, 용혈성이라는 것은 피가 깨진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혈액 샘플인데, 보시면 동그랗게 예쁘게 보여야 되는 적혈구들이 짜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진 거죠. 용혈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 요독이라는 것은 이제 요독증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요독이라는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독성 물질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우리 몸에 쌓여서 생기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혈과 요독이 함께 있는 증후군을 일컫는 것이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인데요. 여기서 비정형 앞에 빼고 먼저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에 출연을 하는데요. 2017년에도 어떤 햄버거 체인에서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렸다, 이렇게 신문에 난 바가 있고, 2년 전이네요. 안산 유치원 원생 99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일부 원생들은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진단을 받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따와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비정형이 아닌 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입니다. 이 병은 장출혈성 대장균, 그러니까 대장균인데 장에서 출혈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대장균 때문에 이 대장균이 만든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고요. 이런 대장균은 어디 있는 것인가? 대표적으로는 다진 소고기, 햄버거에 들어간 그 패티가 덜 익혀졌을 때, 그 외의 오염된 음식, 샐러드, 주스, 우유, 마요네즈, 소시지 등 이런 대장균들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먹게 돼서, 어떻게든 먹게 돼서 그 독소에 우리 몸이 노출이 돼가지고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병이 발생을 하고, 그 병은 증상으로서는 먼저 대장균에 의한 설사, 복통, 그리고 혈변 이 먼저 나타나고,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발생을 하면 급성 신손상, 콩팥이 망가지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뇌신경계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병을 말합니다.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은 것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이 전형적인 정형의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우리나라에서 매해 발생을 하고, 대개는 유치원 아가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어린이와 노인에서 예후가 좋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거를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병은 왜 생기는 것인가? 네, 혈액의 문제가 일단은 생기는 그런 병이죠. 다양한 원인으로 해서 이 혈관을 이루는 세포가 손상이 되고, 혈관이 손상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피가 나는구나, 혈관이 망가졌네, 그러면 이 혈관에서 피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피떡이 만들어집니다. 혈전이 만들어져서 혈관 내의 이 혈전이 만들어지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되겠죠. 혈류가 차단이 되고, 그러면 이 혈관이 이제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그 장기는 산소, 영양분 등을 공급하지 못하게 돼서 그 기관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혈관의 입장에서는 또 이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게 돼가지고 여기를 피가 지나가게 되면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겠죠. 낑기고 찢겨지게 되는 용혈이 발생합니다. 네, 혈관은 혈액순환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혈전성 미세 혈관 병증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에
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신장이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에 의해서 손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큰 장기입니다. 그 이유는 신장이 사실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이죠. 콩팥에서 아시다시피 노폐물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혈액이 굉장히 많은 양이 콩팥을 빠른 속도로 지나게 되고 그걸 위해서 콩팥은 이 충분히 많이 지나가는 혈관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의 임상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혈소판 감소증이 있고요. 미세혈관 병성, 용혈성 빈혈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생기는 장기의 손상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증상인 혈소판의 감소증은 혈소판 수의 감소를 말하는 것인데요. 정상 혈소판 수치는 이러한 많은 숫자를 가지게 되는데 혈전을 만들 때 혈소판이 모두 소모가 되게 되므로 혈소판 감소증이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검사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증상으로는 미세한 혈관에서 병이 생겨서 생기는 용혈성 빈혈이 있겠죠. 적혈구의 손상을 의미하게 되고요. 혈관이 이제 큰 혈관도 있고 작은 혈관도 있고 한데 이 용혈성 요동증후군의 대표적인 질병 기전인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의 경우에는 미세혈관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피가 깨지는 용혈이 일어나고 피가 깨지기 때문에 적혈구의 수가 감소하는 빈혈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분열 적혈구인데요. 찢어진 적혈구를 의미합니다. 미세혈관에서 발생하는 혈소판의 이런 응집, 이 혈전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벽이 생긴 거죠. 혈관을 지나가야 되는데 고기를 통과하는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용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혈구 속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고 대표적인 것이 LDH라고 말하는 검사 수치가 되겠고 그 안에 있던 헤모글로빈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혈액에 있는 합토글로빈이라는 단백과 결합을 하여서 혈관 밖으로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올라가고 합토글로빈 수치는 감소하게 되죠. 네, 그 세 번째 임상 증상으로는 각 장기에 손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기가 모두 이제 혈액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잘 공급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미세혈관 병증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잘 되지 못해서 제가 주로 보는 신장의 이상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위장관계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호흡기계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심혈관계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시력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도 하고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혈이 있고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요독이 발생하는 이것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이고 오늘의 주제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인데 왜 비정형이냐 하면요. 아까까지 말씀드린 그 햄버거병에 의한 장출혈 대장균 이 원인이 되는 그런 용혈성 요독증후군과는 다르게 비정형적이다 하여서 에이티피칼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하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을 갖기 때문에 헤몰리틱 용혈성 유레믹 그 요독증 신드롬 그 증후군 이어서 AHUS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아니라도 이렇게 혈관을 이르는 세포를 손상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AHS라고 부르는 것은 특히 과활성화된 보채가 혈관 세포를 공격을 해서 이 혈전증이 발생하고 미세혈관 병증이 생기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 보채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혈전이 생성되고 이것 때문에 혈류가 차단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대표적으로는 콩팥에 손상이 생기는 장기 손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채란 무엇일까요? 보채는 우리 몸의 자연 면역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독소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활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얘들은 말하자면 우리 몸의 순찰대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어디 세균 있나 지키고 있다가 세균이 있으면 확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그 세균에 달라붙어서 세균을 깨게 됩니다. 근데 이 보채가 그러니까 세균은 깨야 되지만 우리 몸의 세포들은 깨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런 보채의 활성화 과정에 각각의 단계의 이 활성화를 억제하는 또 물질이 우리 몸에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세포에는 그런 이 보채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물질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나는 공격하지 마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나를 공격하지 마라고 하는 단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한테는 잘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매우 희귀한 질환이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정상 보채 시스템은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보채의 활성화가 내 몸의 세포에 가까이 오게 되면 오프 이 스위치를 눌러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되지 못해서 항상 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항상 온이 돼 있더라도 용혈성 요독증후군, 비정형 용혈 요독증후군 AHS의 증상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이제 염증이 이제 잔잔하게 있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다가 어떤 감염이 생기거나 다른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 되면 온이 아주 세게 되면서 AHS가 확 이제 재발을 하게 되고 콩팥 등의 다른 장기들이 손상을 확 입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겠죠. 매우 희귀한 질환이고 이런 유병률이 잘 알려진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간 100만 명당 한두 명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뭐 0.1명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혈관 내의 생기는 질환이고 전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진단과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기 심부전이 생기기도 하고 사망을 하게 되기도 하죠. 다행히 굉장히 드문 질환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말하자면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나도 잘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재발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재발하게 되면 신장을 포함한 장기 손상이 계속되게 되고 다발성 손상이 되기도 하여서 사망하기도 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이런 컨디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고 하지만 매우 희귀한 질환이어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증상이 생기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상은 사실은 각 장기의 손상에 의한 증상이어서요. 콩팥이 대표적으로 손상이 되면 혈압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리, 발 등 온몸이 붓게 되고 소변량이 감소하고 나오지 않게 되고 대표적으로 소변이 갑자기 콜라색이 됩니다. 옆구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소화기가 문제가 생기면 울렁거리거나 구토를 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특히 설사하거나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피가 깨지거나 하면 황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폐가 침범이 되면 숨이 가쁘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할 수도 있고 드물게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게 되면 경기를 하기도 하고 몸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없기도 하고 보통 말하는 풍의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기도 하고요. 시력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흉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만성적이고 체질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진행성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최대 40% 정도에서는 초기 발병 후에 열심히 치료를 하여도 1년 내에 사망하거나 말기 신질환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진단한 지 3년 안에 79%가 사망을 하거나 또는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왔고, 이런 미세혈관 용혈, 혈소판 감소, 급성 장기 손상 등이 나타나는 것을 제때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못하면 심각한 예고를 맞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어린이에서는 어떤가? 저는 소아과 의사이기 때문에 소아에서의 발생 추이를 보면 체질의 질환이기 때문에요. 60%의 환자가 소아기에 특히 이제 학동기 아동 8세 미만에서 발병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고, 사망률이 적지 않습니다. 6.7%의 환자들이 과거에 발병 1년 내에 사망을 하였었고요. 17%가 말기 신부전으로 결국은 이뤄진다고 되어 있었고, 1년 뒤에 보면 30% 정도가 투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보통 환자분들, 보통 이제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어떤 검사 결과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의심하는가는 이 비디오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내의 단백인 헤모글로빈이 낮아집니다. 이게 낮을 경우에 빈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절전성 미세혈관 병증 때는 용혈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혈소판은 지혈을 담당하는 세포이지요. 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의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에서는 혈소판을 사용을 하여서 혈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소판 수치가 확 낮아집니다. 이 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대개는 콩팥이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평소보다 또는 정상보다 높게 되어서 신장 기능이 손상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세포가 깨지면서 적혈구가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LDH가 나옵니다. LDH는 젖산 탈수소 효소인데요. 대표적으로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에서 높게 측정이 됩니다. 헤모글로빈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 이게 혈액에 있는 합토글로빈이 탁 잡아가지고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괴된 적혈구를 청소한 역할을 하게 되고,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으로 인한 용혈 시에 헤모글로빈을 딱 붙들고 제거되기 때문에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검사 소견 증상들이 그렇게 아주 특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정말 AHS 환자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고요. 신장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환자의 나이가 어떠한가를 고려를 해야 되고, 이 환자가 이전에 발병했던 병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채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그 단백질들을 만드는 유전자 이상이 혹시나 있는가, 가족분들 중에 비슷한 환자분들이 있는가, 이 환자가 이전에 콩팥이 나빠져서 비슷한 이유 때문에 나빠져서 신장 이식을 한 적이 있는가, 이외의 장기 손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AHS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병이 사실은 딱 이 검사 결과가 있으면 AHS다라는 특별한 그 검사 소견이 없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이 환자를 보는 의사가 의심을 할 수 있어야 진단할 수 있는 좀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병의 발병 기전이 보채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기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채의 활성화를 막는 그런 물질이 우리 혈액에 정상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혈장 주입을 하게 되면 그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과거 오랫동안 이 병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 혈장을 주입하는 것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혈장을 근데 주입하는 게 이제 무한정 주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혈액을 밖으로 빼내고 건강한 혈장을 주입하는 혈장 교환술을 주로 이용하기도 하였고요.
콩팥이 나빠진 경우에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투석해왔고, 이런 것들 때문에 콩팥이 영 나빠지는 경우에는 신장 이식을 하고, 이렇게 그 보채를 조절하는 단백을 만드는 것이 간의 일이기 때문에 간을 이식하기도 하였고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말하자면 기존의 보존적인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혈장 주입술, 혈장 교환술을 과거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의 반, 성인의 15%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병을 해왔고, 혈장 교환술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중심 정맥 혈관을 넣어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신 감염이 생길 수 있고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폐출혈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지 쉽게 선택하는 치료가 아닌 거죠. 투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손상된 콩팥의 기능을 대체해 줄 뿐이지 치료법은 아닙니다. 복막투석 환자의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투석을 진행을 해도 AHS는 재발을 할 수가 있어서 혈소판 감소증, 용혈, 허혈성 뇌질환, 안구질환, 혈관 협착 등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 이식과 마찬가지고요. 콩팥이 안 좋아진 분들에 있어서 신장 이식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신장 이식을 하더라도 재발해서 콩팥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간과 신장을 같이 이식하는 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보채의 활성화를 막는 조절하는 단백이 간에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었긴 한데요. 이식을 하게 되면 면역 억제제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내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사용할 수 없어서 이것도 사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기는 하였고, 네, 아시겠지만 신장 이식 후에 신장을 쓸 수 있는 기간 한 30년 정도가 맥시멈이고요. 간의 경우에도 비슷한 성적이기는 하지만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가 AHS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유튜브를 제작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한계가 있고 끝난다면 좀 슬프겠죠. 다행히도 보채를 억제하는 이런 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채의 활성화를 막는 그런 기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AHS에 대하여 보채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이런 약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승인돼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이 약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과도하게 활성화된 보채 C5의 활동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AHS의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인과 소아에서 용량이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이 약은 2주마다 주사로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4주마다로 치료 간격이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 약의 이제 좀 더 좋은 버전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어쨌든 환자분들이 쓰실 수 있는 약은 이것인데요. 만약 혈장 치료를 같이 하시게 되면 또 혈장 치료로 인해서 솔리리스가 씻겨 나가기 때문에 또 추가로 보충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이 치료를 하였을 때 혈소판 수가 빠르게 이제 정상화가 됐고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임상시험을 통해서 봤을 때 혈액학적인 정상화가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었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약을 쓰는 동안에는 사실은 대부분 이 AHS 환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세혈관병성 혈전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신기능이 지속적으로 좋아졌고요. 투석의 필요성도 감소를 시켜주었습니다. 이 약을 발병한 지 일주일 전에 빨리 사용한 경우에는 요 그래프는 신기능을 나타내는 수이고 정상이 100 정도이고 80에서 120 정도면 이제 감사한 상황인데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투석이 필요한 정도로 안 좋은 환자들한테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발병한 지 일주일 이전에 투여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 2달, 석 달 이런 기간인데 빨리 좋아져서 웬만한 기능 정도로 유지가 되었고 늦게 투여가 된 경우에는 그 회복 정도가 좀 느렸고 더 이상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HS가 생긴 경우에는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을 빨리 투여하는 것이 지금은 정답으로 되어 있고 빨리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약이 익숙하지 않은 약이죠. 항생제도 아니고 우리 임상에 투여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 이 약이 승인된 지는 2011년 꽤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사례들은 있을 수 있고 열이 있을 수도 있고 감염, 기침, 설사, 구토 등등 있지만 아주 심하지는 않고요. 대개는. 그런데 이제 보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채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중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세균 감염이 생겼을 때는 이 약을 투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을 이제 2주, 4주마다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2주, 4주 동안 이 약의 효과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약을 맞고 있는 동안에 예를 들어 수막구균,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수막구균에 감염이 되면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맞으려면 수막구균이 감염이 됐을 때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먼저 하고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투여했을 때 주의사항으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수막구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모든 환자는 반드시 투여 시작 최소 2주 전에 백신 투여가 필요하고요. 로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수막구균에 대한 예방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솔리리스를 맞고 계신 환자들의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난다. 수막구균의 감염의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수막구균을 의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정보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막구균이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고 하지만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의심하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병이고 특히 솔리리스를 투여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보채의 활성화를 막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런 환자들에게 권고되는 수막구균 백신 접종 시기와 횟수가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정 예방 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해서 추가로 맞아야 되는 거고 솔리리스 치료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맞아야 되고 또 추가 접종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솔리리스라는 약을 투여를 받으면 AHS가 치료가 잘 되고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이 생소하시죠? 신약이고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AHS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환자에서 의료보험 커버를 하면서 이 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AHS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약을 쓰기 위해서 보험 커버되면서 쓰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하고 이것이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오케이를 주시는 경우에 보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솔리리스의 요양급여를 위해서는 환자분들을 진료하시는 의사들께서 이런 방법 절차를 통해서 이 요양급여를 하게 해달라 신청을 미리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LDH, 헤모글로빈 등등의 검사 결과와 환자의 병력 등을 기재를 하여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가부를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요양급여 상태에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승인이 거부되든지 라는 결과를 받으시게 됩니다.
응급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2주 안에 결과 받으실 수 있고요. 정기심의는 60일 내에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AHS가 과거에는 정말 괴질이었고 자꾸 재발하는 병이고 열심히 혈장 교환 또는 혈장 투여로 치료를 해도 잘 듣지 않는 안 좋은 병이었는데요. 다행히 좋은 약이 개발이 되고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약을 계속 맞아야 되는 불편은 있지만 투석 없이 콩팥 기능 나빠지는 일 없이 지금은 잘 지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생소하신 병일 AHS와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